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아침 송경제에서도 전해드렸듯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2월부터 계속해서 동결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환율 같은 금리 인상 요인도 있지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리가 높은데 금리를 더 올리면 이자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테니 물가만 잡겠다고 무작정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은은 최근 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근원 물가도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보니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걸 선택한 거죠. 하지만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과 함께 영끌족에게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한은 총재는 금리가 금방 다시 연 1%대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끌족에 대해선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레버리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이 많은데 금융 부담이 금방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은이 통화 정책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도 발표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은 총재의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은 그만큼 아직도 부동산 흐름이 불안하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10월 20일 금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가장 저는 이 소식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원래도 높았는데 조금 전에 5%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계속 5%를 위협해 왔었죠. 근데 로이터 등 외신들이 일제 10년물 금리의 연 5% 돌파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 위로 올라온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에 16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채권 금리로만 보면 지금 상황이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요. 가장 결정적으로 채권 금리가 다시 5%를 넘었던 이유로 뭐를 점치나요? 일단 직접적으로 방아쇠를 당긴 거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뉴욕 경제클럽 연설이었는데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 그리고 최근 둔화한 물가 지표는 그냥 신뢰 구축을 위해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네. 말해서 물가 잡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정리하자면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긴축 기조를 유지할 건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고금리가 길어질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물가가 잡히려면 지금 경기가 좀 식어야 된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시장에서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이 연설의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됐는데 시장은 이번 연설 발언을 두고 올해 안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뭐 낮아졌다고 해석은 하면서도 좋게 해석한 거죠. 금리가 길게 가겠구나 이런 이제 해석도 받아들였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미국은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고 어떤 면에서는 과열됐다라고 평가받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 네, 최근 이제 경제 지표들 이제 미국을 보면요, 노동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요. 금리 좀 올릴 체력이 남아 있겠네 하는 이제 생각이 퍼지면서 국채 금리도 이제 오르고 있는 거고요. 지난 18일에 나온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예상을 훌쩍 넘겨서 나오면서 물가 불안을 자극한 면도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 때문에 이제 국채를 많이 찍으면서 이 장기 채권 값이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튀어오르는 끌어올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소비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요. 네, 이거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뼈아프게 받아들이는데 3분기 실적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예. 수년 만에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제 밤사이 증시에서만 9% 넘게 떨어졌습니다. 어휴. 그런데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멕시코 공장 설립을 좀 뒤로 미룰 수 있음을 또 시사했거든요. 게다가 11월 말에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하는데 근데 뭐 출시는 좋은데 이걸로 이익을 내려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들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선도 기업인데 테슬라의 실적이 이렇다는 건 앞으로 전망을 밝게만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 미국 전기차 판매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거진 다 이미 샀다 이런 이야기고 전기차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 폭락에 이제 한 몫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외신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당선되면 전기차 이제 다시는 못 팔게 하겠다는 논조를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앞으로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상황은 알아봤고요. 네. 우리는 어제 금리를 동결했죠. 네,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3.5% 수준을 동결했고요. 지금 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올릴 이유도 많고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많고 이게 딜레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동결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뭡니까? 일단 부동산 소식인데요. 일단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확 꺾였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입주율은 분양되고 입주를 좀 끝내야 하는 아파트 전체 세대 중에 이미 입주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입주 잔금까지 다 납부한 다 낸 세대의 비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입주율이라는 게 지난달부터 뚝 끊겼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 주택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율이 8월보다 한 6%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65%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다 지어져서 분양도 끝나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 아파트 10채 중에 4채 가까이는 지금 불이 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분양률이라든가 미분양 물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감이 있는데 네. 이 입주율, 입주를 못하는 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일단은 돼요? 요거는 포커스가 이제 입주를 하는 사람의 실수요자에 좀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왜 다 지어진 집에 들어가 살질 못하냐 네. 물어봤더니 8월에 비해서 눈에 띄게 늘어난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잔금 대출 미확보인데요. 예. 이 응답이 8월에는 10%가 채 안 됐는데 9월에는 20%가 넘으면서 2배로 껑충 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주하려면 잔금을 다 치러야 되는데 네. 잔금을 못 치러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이유가 한 달 새 확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 환경도 갑자기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즘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는 통계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관리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압박을 느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은 또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었죠. 네. 당연히 그렇겠네요. 금융당국에서 돈줄을 대는데 잔금을 어떻게 치릅니까? 당연히 네. 입주율에도 영향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이 금리도 올라가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제 정책 상품도 이제는 좀 받기가 꽤나 까다로워졌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몰렸던 50년 만기 주담대. 사실 이것도 거의 사라지면서 각종 대출이 받기가 훨씬 힘들어진 겁니다. 이런 흐름은 이달, 그러니까 10월 수치에도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 지원 때문에 부동산이 그래도 하방을 맞고 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왔는데 네. 이렇게 기조가 바뀌면 부동산 시장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냉각되는 걸로 보여지나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입주율 데이터를 조금 세부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데 입주율이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수도권은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5대 광역시와 기타 지역이 하락을 주도했는데 그러니까 온기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고 양극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금리 내려갈 때까지 앞으로 오래 걸릴 겁니다라는 하는 총재 발언도 있으니 맞습니다. 부정적인 기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사실 직접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는 게 아주 이례적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닌 레버리지 하는 분들 많다. 그러니까 금융 부담이 금방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산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차입 투자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렛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렛대가 원래 무거운 것도 혼자 들려면 어려운데
지렛대 받쳐놓고 누르면 훨씬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걸 이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작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는 또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레버리지 동원해서 투자했을 때 자산 가격 하락하면 손실폭도 그만큼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이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면요. 자기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뭐 집을 담보로 10억 원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 10% 수익만 나도 수익만 1억 원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다고 하면 10% 수익이면 100만 원이죠. 근데 예. 만약에 손해가 났다고 생각하면 손해가 10%면 10억 빚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추가로 갚아야 되는 빚만 1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장대 높이 뛰기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가 맨몸으로 뛸 때는 얼마 높이 못 뛰잖아요. 근데 장대 가지고 지렛대처럼 활용해서 뛰면 높이 멀리 뛸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장대가 꺾이거나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낙폭이 훨씬 크겠죠. 네. 바로 하는 총재가 지적한 부분이 요거군요. 네, 이 투자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주택 관련 대출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 신호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담대로 대표되는 가계부채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가계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떤 기조로 이어갈 건지 말씀 주셨는데 네. 요즘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은 더 안 좋죠. 가계부채도 문제인데 일단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은 기업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600조 원을 넘었다라는 아주 우울한 소식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걸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크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하고 비교해 보니까 40조 원이 늘었고요. 1년 전보다는 이제 비율로 한 12%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을 12% 올리기도 쉽지가 않은데 단기 차입금이 12% 늘었다고요? 어렵죠. 이 단기 차입금은 특히 급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기가 좋은 상황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단기 차입금이 늘었다는 거는 급전 빌려서 기업을 돌리는 돈으로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업들의 투자라고 하면 일단 기간이 길잖아요. 예. 사실 큰 프로젝트일수록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럼요. 뭐 건설, 조선 맞아요. 그런 건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기보다는 단기로 빌린 돈은 앞으로 미래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됐다기보다는 비교적 회수 기간이 짧은 운영자금 위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단기 차입금은 1년 뒤에 갚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출,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만기를 뒤로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할 때는요. 네. 단기 차입금은 꼭 확인하거든요. 네. 이거 많은 기업이라는 건 지금 뭔가 맞습니다. 급히 메꿔야 될 게 많다. 이런 정말 부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보는데 네. 이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건 기업 사정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일부러 만기를 짧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우량한 일부 기업들의 이야기인 거고 대부분 당장 공장 돌리거나 임금을 주기 위해서 급전을 쓰는 걸로 보이는데요.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고 이 전체 빌린 돈에서 이 단기의 비중 요것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단기간에 흑자 전환하지 못하면 결국 도산까지 이르는 기업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기업들 연쇄 도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우리가 줄여서 기촉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일몰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듯이 자연스럽게 효력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 법은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 그러니까 워크아웃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법인데 이 워크아웃은 사실 기업들이 법원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어떻게든 채권단과 협의해서 기업을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 도산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법인 거죠? 맞습니다. 이 완충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정도가 동의를 하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뭐 예를 들어서 빚 갚는 만기를 좀 뒤로 밀어주거나 아니면 빚을 자본으로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좀 깎아주거나 하는 그런 제도인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금호아시아나라든지 쌍용건설 등도 과거에 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라진 거죠. 이렇게 완충 장치가 사라지면 결국 도산하는 기업이 확 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법정 관리는 이제 회생 절차 중 하나인데 제3자 관리인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영권 유지도 쉽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 워크아웃에 비해서 신속하게 자금이 뭐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채무를 이제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각종 사업의 입찰도 제한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영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회사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같은 일종의 구급 조치마저 사라지면은 무더기 도산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 있나요? 때 아닌 킹크랩 판매가 좀 뜨겁다 이런 소식인데 유통가 킹크랩이요? 소식이죠. 먹는 거요?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싸진 건데요. 뭐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시세가 평소보다 거의 한 40~50% 정도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까? 네, 일단 유통가에서 해석하기는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주요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길이 막히니까 러시아가 이제 9월에 첫 조업을 시작한 다음에 그 유럽이나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집중 수출하기 시작했고 가격이 확 내려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국제 정세가 킹크랩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요 소비국이었던 중국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 킹크랩의 중국 소비량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여러 가지 국제 경제적인 상황이 킹크랩 가격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뭐가 싸졌다는 소식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오랜만인데 내렸다는 소식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킹크랩 싸졌다고 또 이것만 먹을 수 없고 또 과거에 비해 싸졌다는 거지 여전히 가격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제 서민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들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전망이 좀 안 좋습니다. 뭐 수치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10월 물가도 그러면 예상보다 우리가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 당초 정부 예상은 뭐 10월에는 가라앉을 거다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10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4%대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파업 소식이 줄줄이 들어와 있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가결됐습니다. 찬성 쪽으로. 그래서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 시점은 다음 달 9일 그러니까 11월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노사가 지금 평행선인데 이게 다음 주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경기도 버스도 경기도가 당초에 이제 준공영제 전환을 약속했는데 이거를 뒤로 미루면서 26일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전체 버스의 한 9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11월 교통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 대부분 지하철이 파업하면 버스를 투입하는데 둘 다 파업이 들어가면 그렇네.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년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사실 이 두 항공사의 합병을 EU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에서는 이렇게 큰 데가 두 개 합치면 우리 EU 내에 있는 항공사들하고 공정 경쟁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하려면 굉장히 뭐 화물을 덜어내든지 아니면 인력 구조 조정을 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EU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알짜라고 할 수 있는 화물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다음 주 27일에 열립니다. 네. 그때 만약에 잘 안 풀리면 3년 넘게 끌어온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이 있을까요? 일단 업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이게 2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일단 5년 연식으로 보면 5년 10만 킬로미터 이하의 무사고차만 온라인으로 팔겠다는 건데 사실 이 시장이 이제 대기업에 막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로. 근데 처음으로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이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이라는 시장을 중소업체들의 시장으로 지켜주려고 했던 것인데 네. 그동안 중소 그 업체들의 뭐라 할까요?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그렇죠. 많아서 맞습니다. 이게 약간의 매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도 솔직히 소비자로서 전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모저모 다 살펴봐 주셨네요. 지금까지 양홍혁 기자였습니다. 이거 다 언제 챙겨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연일 격화됩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최신 소식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요. 벌써 2주째가 됐습니다.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는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양측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 며칠 바이든 대통령 포함해서 그 서방의 정상들이 잇따라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분위기를 좀 진정시키려는 모습이 보도가 됐는데 이 영향으로 이스라엘이 좀 지상군 투입을 미루면서 좀 속도가 약간 조절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엊그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영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두 47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한 짓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었는데 다음 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단체의 로켓 오폭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 아랍 국가를 자극하기 위한 어떤 무장단체의 자작극이다. 예. 이런 설도 있어요. 예, 뭐 정확하게 발표된 건 아직 없지만 네. 한편 또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이스라엘이 이 포탄이 부족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미국이 당초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혹시 모를 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둔 수만 개의 포탄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미국 중심으로 이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좀 늘리는 틈을 타서 이 중국과 러시아는 또 공조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이제 러시아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전쟁을 좀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신장 위구르 탄압을 좀 정당화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소요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국제 유가의 불안전성인데요. 네. 최근 이란의 금수 조치 촉구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출렁이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좀 싸움을 부추기고 좀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이란이 이번에는 이슬람 국가들에게 야, 이스라엘한테 석유 수출하지 말자. 이렇게 전하면서 예. 국제 유가가 크게 좀 출렁거렸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지난 1973년 4차 중동 전쟁 발발 이후에 아랍 산유국들이 우리 아랍 지원 안 하는 나라들한테는 석유 안 판다 예. 하면서 이 촉발된 석유 파동과 좀 오버랩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석유 소비 물량 거의 전부를 수입을 해요. 현재로서는 다행히 뭐 사우디나 뭐 UAE, 이란 같은 그쪽 페르시아만 주요 산유국이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들 국가에서는 석유를 사오지 않고 있어요. 뭐 주로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온다고 합니다. 네. 뭐 다른 얘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이집트가 그간 좀 단호하게 거부를 해오다가 마음을 바꿔서 가자 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를 열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집트와 가자 지구 간 그 라파 국경 통행로를 통해서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전망입니다. 열어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행까지 좀 텀이 있었던 걸 보니까 네. 이것도 끝까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숨지거나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이한 게 태국인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일단 그 이번 전쟁으로 사망한 태국인이요. 현재까지 29명, 그다음에 하마스의 인질로 억류된 태국인이 18명이에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사망자로 따지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예. 합법적으로 입국한 태국인만 약 3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이 가운데 약 5천 명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 가자지구 인근에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왜 여기 이렇게 몰려 있냐면 예. 여기에 키부츠라고 부르는 협동 농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키부츠 노동 인력의 95%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태국인입니다. 네. 이곳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받아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거죠. 이번에 보도된 사례 중에 뭐 하나를 전해드리면 이스라엘의 한 농장에서 이제 하마스에게 인질로 잡힌 태국인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 중 한 청년이 당뇨를 앓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2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인질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 청년처럼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태국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이 태국 청년들이 키부츠에서 버는 돈이 한 달 평균 우리 돈으로 한 204만 원,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게 태국 현지에서 태국인들 평균 소득의 거의 한 3, 4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농업 취업 비자 유효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젊을 때 이스라엘로 가서 키부츠에서 일해서 돈을 모아오는 게 태국 청년들 사이에서도 인기일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또 빚을 갚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새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요. 원래 그 대부분의 어떤 국가에서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임금 국가에서 조달받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좀 유사하거나요. 근데 태국은 이스라엘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왜 하필 태국인들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일을 했을까요? 이게 조금 스토리가 있어요. 예. 일단 사실 순위로 따지면은 태국 노동자가 가장 많이 나가 있는 나라는 대만, 그다음이 한국, 예. 그다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이하다고요. 근데 이제 태국인들이 이스라엘에 가게 된 거는 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과거 1987년 그 중동 전쟁 이후 어느 날 이스라엘군 트럭이 민간 차량과 충돌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청년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고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인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무기를 쓰지 않고 저항하는 이른바 인티파다라고 하거든요. 네. 1차 인티파다인데 이때 이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략적인 차원으로 해외 노동자들을 받기 시작하면서 태국에서 이제 수천 명이 이스라엘로 유입이 됐는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좀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해외로 인재 유출이 많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좀 농업과 건설 부분에서 노동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과거에야 뭐 중동 지역에서 노동자 데려왔지만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어떤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으면서 역사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마찰이 잦아지면서 동남아 인력에 의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 이슬람 국가의 인력을 쓰는 것보다 어떤 종교적인 마찰 부분에서 부담이 덜 하고요. 예. 그래서 양국이 좀 국가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태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최대 5년 3개월 동안 농업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주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근로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도 원래 평균 한 9,000달러가 됐는데 네. 약 한 2,000달러 수준까지 낮추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 정부 기관이 또 채용과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관계로 좀 발전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태국하고 이스라엘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맞습니다. 거였네요. 그런데 이번 뉴스를 보니까요. 이 하마스가 공격하는 동안에도 이 농장에서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 장면들이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약간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농장에서 농장주가 그 태국인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사실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이 법정 최저 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고 뭐 안전하지 않은 근로 환경,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마스 공격 때도 그 총소리가 막 들리고 대피해야 되는 순간인데도 예. 농장주들이 즉시 출근해라. 뭐 그런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공습이 오니까 저 멀리 일단 대피를 시켜놨다가 다시 농장으로 복귀를 시켜서 지금도 일을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좀 생사가 달려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본인이 떠나기를 거부하는 태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돌아가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온 것도 사실 오려면 이런저런 수수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비행기표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빚을 냅니다. 네. 그걸 지불하고 온 건데 중간에 귀국을 하게 되면 이 빚을 갚기도 어려워지고 또 가족들의 생계 유지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 같은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 숨어 있었네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전 세계 인구 최대 대국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인도조차도 이제 인구 고령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뉴스 보시면 인도가 중국을 꺾고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됐다더라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인구 1위 말고 이제 인도의 자랑이자 잠재적인 어떤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젊은 인구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인도는 35살 이하 인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도 그림을 보면 아래쪽이 이렇게 볼록하고 저기 노인 인구는 이렇게 잘록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일할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줘야 생산력도 올라가고 경제도 발전하고 또 한편에서는 노인 부양률도 낮아지는 거라서 일자리 창출이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고민이죠. 예. 그런데 최근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난해 기준 인도의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고령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2배가 늘어서 인도 인구 5명 중에 1명은 60세 이상이 될 것이고 2100년쯤 되면 인도 인구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인구가 60세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다시 말하면 노인 인구가 젊은 세대 인구를 추월한다는 얘기인데 2046년이 되면 인도의 노인 인구가 15세 이하의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 비율 역시 좀 하락을 하겠죠. 네. 네. 그럼 말씀 듣고 보니까 인도도 이제 조만간 전체 인구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당장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래도 인도 인구는 한 30년 가까이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63년에 16억 9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 인도의 합계 출산율이 2명이에요. 예. 인도는 몇 년 전부터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통제를 해야 한다. 2명 이상 낳으면 지원금도 주지 말고 뭐 정부 일자리도 채용 못하게 하자. 이런 법안이 제안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유엔 보고서 이후에 그 얘기가 좀 쏙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도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빠른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노인 부양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도심이 아닌 저 멀리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뭐 의료 서비스 접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살핌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사회 문화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유엔 보고서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괜찮아도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좀 노인에게 특별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인도도 문제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출생률이 높았던 지역이 아프리카인데 네. 아프리카도 이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맞습니다. 아프리카도 이 세계 인구 전망 이런 통계를 보면 뭐 콩고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에서 앞으로 세계 인구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유엔 인구 보고서를 보면 아프리카 인구 추정치가 10년 전 데이터보다는 상당히 전망치가 낮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 예. 통계가.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케냐를 제가 좀 예로 들어볼게요. 케냐는 1989년만 해도 여성 1인당 6.7명의 출산율을 기록했거든요. 이거 적어주셨는데 저는 오탄가 싶었다니까요. 6.7명. 야. 상당하죠. 근데 지난해는 3.4명. 예.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거예요. 근데 도시와 지방 사이에도 좀 현저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2.8명, 시골이 3.9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약이나 주사 등으로 이제 피임하는 방식이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많게는 2배씩 증가했다는 예. 거. 그리고 아프리카도 이제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여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네.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이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아프리카 지역은 출산율이 떨어지면 먹여 살릴 식구가 줄면서 아이들이 충분한 음식과 뭐 책, 교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서 출산율을 여성 1명당
한 명씩 낮추면 예. 2060년까지 1인당 소득이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야. 그런 추산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구조가 변하면 국가마다 1인당 GDP도 달라지겠지만 또 환경에도 미칠 영향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예, 또 다른 소식은 며칠 전에 폴란드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중도 좌파 야권 연합이 승리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를 놓고 유럽연합이 예. EU가 너무 좋아한다.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까요. 이건 뭔 얘기예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유럽연합 기조에 잘 협조하는 정당이 승리한 거예요. 현재 폴란드 집권당은 우파 민족주의 정당, 이 법과 정의당이거든요. 근데 이 당은 그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좀 유럽연합 기조와 엇갈린 행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니까 맹목적으로 계속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안보, 우리나라 농업을 좀 지켜야 한다 이런 네.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인데 전쟁으로 원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로였던 흑해양로가 봉쇄되면서 유럽이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좀 실어나르는 거 도와줬었어요. 예. 이제 관세 없이 지나가게 해주니까 이걸 좀 수입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국 농민들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EU와 충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EU가 든든한 우군을 얻게 돼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은 폴란드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당 사람이라면서요. 맞아요. 이 폴란드는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있어요. 예. 군 통수권, 총리 임명권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이제 의회 다수당이 선출한 총리가 맡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은 이 안제이 두다라는 사람인데 이번 총선에서 진 법과 정의당 소속이고요. 그래서 두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5년 8월까지는 대통령과 총리가 반대 정당으로 이제 한 지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네요. 특히 2025년 8월이면 사실 이 사이에 전쟁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내각 구성권은 예. 이제 총선에서 이긴 정당에 있기는 하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갈등이 많겠죠. 그렇겠네요. 나름대로 EU는 든든한 우군이 있긴 하지만 그게 진행되는 데는 약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소요가 있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 경제가 뒤숭숭해서 어젯밤에 이런저런 생각이 날다 이렇게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운 것들 모아서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